문재인 대표의 대선으로 제19차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광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19차 확대광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운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 불평등입니다. 우리 당 김기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소득 상위 10%는 소득이 510만 원, 511만 원 오른 데 비해서 소득 하위 10%는 고작 3만 원 올랐을 뿐입니다. 월 소득이 3천 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이 1242만 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 1%는 오히려 2만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8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홍종학 의원이 핵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득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 이달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61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극심합니다. 분명 같은 국민인데 현실은 너무 다른 국민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노동 생산성 신장률 등 1등급에 속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즉 빈곤율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특히 세대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이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 가계부채 폭등, 전월세 밀락, 최악의 청년 실업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전제에 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인의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예전도 예산안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복지의 축소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 방안을 세우고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달 초에 열린 G20 노동장관 회의와 재무노동장관 합동회의는 노동소득 분배 몫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저성장을 보이므로 경제의 평등과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통합을 강화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이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노동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참석했던 회의였던 만큼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의 대반성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등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회의동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부 뜻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료국장을 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입니다. 저희 판단은 한노총이 노사정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의 노동 유연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임금 피해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산후름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만 희생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임금 피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강압에 못 이겨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의 미만인 곳이 74%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 의무 고용률 3% 못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개혁 하르츠 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강감히 얘기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닫혀있는 독일입니다. 하르츠 개혁의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를 개혁하고 또 노동시장을 구직자 중심으로 개편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도 크게 간과한 내용입니다. 빚 8조 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현재 모습을 한번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에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팔을 꺾어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안전망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의 굴레로 남을 것입니다.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앙을 일으켜야 할 겁니다. 단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이루지도 못하고 공공기관의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만이 나을 것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법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개입 발언,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 위반을 대놓고 감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장관 등 이런 공무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도 여러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대폭 강화해서 국감 증인 채택 과정까지 공개하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국감이 더 이상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답변해 주길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연구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시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 독립운동 단체들까지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조정식 의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털어서 한 여론조사를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으로 이 역사 문제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바깥쪽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제출된 교학사 교과서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심리를 거스른 일을 벌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은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꼼수이기도 해서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입니다. 야당의 인력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좀 뒤에 양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땀 흘리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화문 행자위 감사장과 세종시 교문위, 정무위, 보건복지 감사장을 들렀습니다. 의원들께 인사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 국정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뜻을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국정감사를 혹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제 스스로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 모습을 보여드리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남북한이 대화를 들 때나 또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민족이 자기 혈족을 만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 12만 명이 이 상봉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지금 6만 명이 돌아가시고 6만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6만 명이 생존해 있는데 200명만 이번 상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로또 당첨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만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 이 상설화를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이 언제라도 365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설 상봉이 가능하도록 판문점에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남북한 인도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개 지금 이 생존에 있는 분들이 70이 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난 28 전대를 통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도부로서 당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공동 운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이 중재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대표님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을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대표의 거취가 당과 지도부와 무관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고위원들과의 상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과연 이 지도부가 정책 공동 운영체인지 아니면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저 스스로 매우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들 정책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19 재보궐 패배 이후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의 혁신은 당원과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혁신이 통합이고 혁신은 통합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통합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단초가 분열이라면 분열도 공멸입니다. 통합이 없는 혁신, 혁신이 없는
통합으로는 당이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정준희 16.1 중앙위원회 개최와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영수 최고가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신임을 혁신안과 연계하고 또 당의 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재신임의 결론이 어떤 결론이든 당의 단합보다는 당의 분열을 더욱더 촉진하고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신임 방식, 조기 전당대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논의는 우선적으로 혁신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든지 아니면 다른 넓혀진 공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정에 대한 총공세를 해야 되는 19대 마지막 국감입니다. 국감에 정정당당하게 전념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현 혁신안에 대해서 지고지선으로 규정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경우에 당의 분열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좋은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표의 개선으로 제19차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광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차 확대광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운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 불평등입니다. 우리 당 김기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소득 상위 10%는 소득이 511만 원 오르게 대해서 소득 하위 10%는 고작 3만 원 올랐을 뿐입니다. 월 소득이 3,000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이 1,242만 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 1%는 오히려 2만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8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홍종학 의원이 핵실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득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 이달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61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극심합니다.
분명 같은 국민인데 현실은 너무 다른 국민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노동 생산성, 신장률 등 1등급에 속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즉 빈곤율은 최하위 선정되고 특히 세대화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이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 가계부채 폭등, 전월세 밀락, 최악의 청년 실업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문제에 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인의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복지의 축소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각종 방안을 세우고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달 초에 열린 G20 노동장관 회의와 재무노동장관 합동회의는 노동소득 분배 몫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저성장을 노리므로 경제의 평등과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통합을 강화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이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노동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참석했던 회의였던 만큼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의 대반성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등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동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부 뜻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료 입장을 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입니다. 저희 판단에 한노총이 노사정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의 노동유연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임금 피크제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만 희생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임금 피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강압에 못 이겨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의 미만인 곳이 74%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 못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개혁 하르츠 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강감히 얘기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받쳐있는 독일입니다. 하르츠 개혁의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의함입니다. 정부를 개혁하고 또 노동시장을 구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도 크게 간과한 내용입니다. 빚 8조 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현재 모습을 한번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에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팔을 꺾어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의 안전망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의 불력을 안을 것입니다.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앙을 일으킬 뿐입니다. 단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이루지도 못하고 공공기관의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만이 나을 것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법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개입 발언,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 위반을 대놓고 감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장관 등 이런 공무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대폭 강화해서 국감 증인 채택 과정까지 공개하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국감이 더 이상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답변해 주길 기다립니다.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연구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시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 독립운동 단체들까지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조정식 의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털어서 한 여론조사를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으로 이 역사 문제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심리를 거스른 일을 벌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은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꼼수이기도 해서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입니다. 야당의 인력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좀 뒤에 양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땀 흘리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화문 행자위 감사장과 세종시 교문위, 정무위, 보건복지 감사장을 불렀습니다. 의원들께 인사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 국정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뜻을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국정감사를 혹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제 스스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남북한이 대화를 들 때나 또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민족이 자기 혈족을 만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 12만 명이 이 상봉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지금 6만 명이 돌아가시고 6만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6만 명이 생존해 있는데 200명만 이번 상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로또 당첨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만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 이 상설화를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이 언제라도 365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설 상봉이 가능하도록 판문점에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남북한 인도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개 지금 이 생존에 있는 분들이 70이 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난 28 전대를 통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도부로서 당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공동운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이 중재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대표님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을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대표의 거취가 당과 지도부와 무관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고위원들과의 상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과연 이 지도부가 정적 공동 운영체인지 아니면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저 스스로 매우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들 정적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19 재보궐 패배 이후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의 혁신은 당원과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혁신이 통합이고 혁신은 통합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통합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단초가 분열이라면 분열도 공멸입니다. 통합이 없는 혁신, 혁신이 없는 통합으로는 당이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정준희 16일 중앙위원회 개최와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영수 최고가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신임을 혁신안과 연계하고 또 당의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재신임의 결론이 어떤 결론이든 당의 단합보다는 당의 분열을 더욱더 촉진하고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신임 방식, 조기 전당대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논의는 우선적으로 혁신안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든지 아니면 다른 넓혀진 공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정에 대한 총공세를 해야 되는 19대 마지막 국감입니다. 국감에 정정당당하게 전념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현 혁신안에 대해서 지고지선으로 규정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경우에 당의 분열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좋은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